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제 논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서 사실 이번 학기에 논문 선정하고 각자 읽어서 발표하고 이런 걸 좀 못하게 돼서 논문의 구조라던가 가설이라던가 어떤 식으로 논문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 발표하시면 좀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정보였지만 이제 발표를 못하게 되면서 제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논문에 대해서 노출 평가를 다루는 케이스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기는 하지만 논문 자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제 이 위해성 평가나 노출 평가 분야의 논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 정도로 좀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제 몸속에서 어떤 걸 모니터링을 해서 이거를 이제 먹은 양으로 역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번 케이스에서 보여드릴 것은 몸속의 생체 시료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한 거지만 이것 자체가 노출원이어서 외부 이제 노출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외적 노출량 산정하는 데 쓴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듯이 프탈레이트 인 브레스트 밀크, 모유예요. 모유는 엄마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생체 시료일 수 있습니다. 혈액이나 소변, 머리카락처럼 생체 시료의 하나인데 이 모유는 결국 이제 아기가 먹는 음식의 하나죠. 6개월까지는 모유랑 분유 정도밖에 안 먹기 때문에 음식의 모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주요 노출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 중에 화학물질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엄마가 얼마나 먹었냐가 아니라 아기가 그 모유를 얼마나 먹었는지 계산을 하면 아기의 프탈레이트 노출량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논문입니다. 2015년에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라는 저널에 게재가 된 논문이고요. 저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셔서 진행한 논문입니다. 이제 전국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했고 이제 모유 수집하는데도 품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 모유를 분석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들이 얽혀 있다 보니 이제 여러 대학병원 교수님들, 그다음에 분석 관련한 뭐 교수님들 등등 함께 참여를 해서 이제 진행한 논문입니다. 우선 이제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이 무엇이길래 이제 모유에서 측정을 했을까? 왜 아이에게 먹는 걸 걱정을 해야 하느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유에서 저희가 측정한 물질은 프탈레이트인데요. 이 프탈레이트는 들어보신 분도 많겠지만 플라스틱을 좀 이렇게 가공하기 좋게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플라스티사이저, 가소제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내용물을 잘 섞이게 만드는 용매 같은 걸로도 쓰였고요. 그냥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어쨌든 첨가되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데 많이 써서 뭐 아이들이 사실 플라스틱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유리나 나무 이런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노출되는 게 높다 이런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돼 오던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많이 더 우려를 일으켰던 것은 이 프탈레이트가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의 대표 주자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reproductive developmental damages, 그러니까 생식 독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호르몬이 어떤 수용체를 만나서 몸속에서 활성화가 되는데 이 성호르몬이랑 이 프탈레이트가 비슷하게 생겨서 수용체가 성호르몬에 붙어야 하는데 못 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수용체가 성호르몬이 아주 많은 걸로 인식해서 과다 발현되기도 하고
네,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성호르몬의 정상 수준을 교란시키는 영향이 굉장히 많이 실험적으로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게 주로는 여성 호르몬화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남성에서의 영향이 좀 더 큰 걸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원래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프탈레이트가 좀 더해진다고 해서 여성이 더 여성화되어서 문제가 일으키는 것은 좀 적었고, 남성은 원래 여성 호르몬이 없어야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아주 적어야 되는데 그 양이 이제 이 정도로 올라오면 같은 양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제 여성화되어서 나타내는 문제가 조금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성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뭐 정자의 질이 감소한다거나 수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이제 성호르몬 교란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도 많이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화장품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용매 같은 걸로. 특히 향수도 많은 양의 프탈레이트를 용매로 사용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어른에게는 어떤 미용을 위한 수단이지만 아기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캠페인을 한 시민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된 게 이 의료 연구에서 프탈레이트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수액백을 사용을 하죠. 이제 수액백 자체가 이거를 재활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위생용품이어야 하고 일회용이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달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가벼워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적정한 양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아주 수축성이 좋아야 돼서 신축성이 그것 때문에 이제 프탈레이트가 이 의료 연구에 사용이 되게 된 겁니다. 튜빙에도 마찬가지. 튜브도 지금은 실리콘이라던가 이런 걸로 대부분 대체가 되긴 했지만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그런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 의료 연구에 굉장히 이게 주 성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용출이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 용기로 사용을 하면서 그 안에 뭘 넣으면 잘 빠져나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영양제 같은 거, 뭐 다른 수액 같은 거 넣었는데 프탈레이트가 같이 들어와서 몸속으로 주입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랬다는 이제 실측 결과도 많았고 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또는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이런 의료 연구를 쓰는 건데 환경 호르몬을 주입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바뀐 게 이 부분이었고 그 다음이 어린이 용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바뀌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해요. 여기저기 아주 자잘자잘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완전히 없어진 물질은 아닙니다. 좀 요즘 들어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하지만 2015년 저희가 2013년쯤에 이 연구를 했는데 그때는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도 했어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프탈레이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제 이때 아기들이 모유를 통해서 어떤 유해화학 물질에 많이 노출되겠다라는 연구는 있었지만 프탈레이트가 얼마나 모유를 통해 노출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더더욱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었어요. 네, 모유 수유를 굉장히 권장하고 있죠. 저도 이제 아이 셋 다 모유 수유하기도 했고 모유 수유가 굉장히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유해 화학 물질만 좀 더 줄어들면 더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유 수유율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 81%까지 모유 수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6개월까지는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은 거의 이것만 먹어요. 물도 먹지 않고 이유식도 먹지 않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어린이들은 이 환경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 신경 발달이랑 이제 성호르몬이랑 뭐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는 시기인데
환경 호르몬이 다 거기에 영향을 조금씩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만약에 프탈레이트, 다른 것도 가능하지만 프탈레이트가 들어있는 모유를 먹는다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탈레이트가 모유 중에서 얼마나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한지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을 보시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수집된 모유에서 주요하게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던 프탈레이트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4개의 프탈레이트를 선정하고 분석을 하는데 몸속에서 대사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6가지의 프탈레이트 대사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이 측정된 오염도 자료를 가지고 아기들이 모유를 얼마나 먹는지만 곱하면 섭취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모유 수유하는 아기들의 프탈레이트 EDI를 구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추가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EDI를 계산을 했어요. 이 EDI를 기준치랑 비교해보니까 문제가 될 정도예요. 그러면 줄여야겠죠? 그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유 수유하는 엄마들 모유 수집을 하면서 이제 설문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음식을 주로 먹었고, 어떤 행동 패턴을 가졌고, 이거랑 비교해 봤더니, 뭐 A라는 특정 행동을 한 엄마들에게서 프탈레이트가 좀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 A라는 행동을 줄이라고 권고하거나 A라는 행동에 사용되는 제품의 프탈레이트를 빼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모유 중에 프탈레이트가 오염돼 있다면 과연 어떤 노출원 때문에 오염된 것인가. 그래서 모니터링부터 현황 파악, 그다음에 저감 방안까지 알 수 있도록 논문에 제시를 하는 것이 3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스터디는 보통 저희가 결과를 받게 되면 이상적으로는 스터디 시작을 하기 전에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두면 좀 더 이제 방향성이 잡힌 연구를 할 수 있고 논문도 그에 맞춰서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줄거리가 있게. 그런 게 중요해서 이런 연구 내용의 도식화를 하는 편인데요. 먼저 1개월쯤에 저희가 프탈레이트 모유 샘플을 받아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 목적, 오염도는 얼마인가 알게 됐죠. 여기서 더 논문으로 쓰면서 추가하면 좋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이만큼 나왔어. 근데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큼 나왔는데 증가했네, 줄어들었네 라는 추이를 보면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없더라도 외국과 비교하는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생활 양상이나 노출 특성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높았다, 아니면 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그 오염도 자료가 얼마였다라고 막연하게 던져주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저감 방안 얘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인구학적 특성, 그 다음에 먹은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가 중요했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음식 중에서 뭐 물이 중요했다, 빵이 중요했다 이런 얘기를 해보면 이제 현재 스테이터스가 이랬는데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가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유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 아기들이 얼마나 먹는지 계산하는 것이죠. 이게 메인 결과가 되겠고, 여기서 더 추가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기준치가 있어요. 프탈레이트에 건강영양 기준치 대비해서 이 값이 얼마인가. HQ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텐데, 기준치랑 비교해서 같으면 1, 기준치보다 낮으면 1보다 낮게, 기준치보다 높으면 1보다 높게 계산되는 것이 이 해자드 코션트 퀀티피케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HQ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봐서 기준치를 넘는 애들도 있더라.
이런 애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연구는 그냥 뭐 주변에서 엄마들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이분들의 추적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추적했던 분들을 출생 한 달 이후에 모유를 받아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그룹 스터디를 패널 또는 코호트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시점을 두고 출생 시, 그 다음에 뭐 한 달 뒤,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한 사람을 계속 추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패널 스터디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패널의 이름이 Children's Health and Environmental Chemicals in Korea여서 책으로 책 스터디라고 줄여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처음에 책 스터디가 시작된 것은 2011년인데 이 당시에 전국 산모들을 대상으로 이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엄마 혈액, 그다음에 엄마 소변, 아기의 태어날 때 제대혈, 그다음에 아기 소변, 뭐 그렇게 이제 시료를 받아서 측정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추적해서 계속 노출의 변화 양상을 보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건강도 영향이 실제로 있는지 보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추적을 몇 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 352명이 총 모집이 되었고 엄마 352명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아기들도 같이 모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6개 정도의 대학 병원이 참여를 했어요. 뭐 제주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산, 뭐 구로, 평촌, 그다음에 서울에서 몇 군데 더 해서 이제 대학병원 중심으로 산모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 보면 맨 처음에 항상 이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이제 누구를 모집했고 그 사람들의 특성이 어떤지 서술하는 테이블들이 있어요.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이제 저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엄마와 아기를 모집을 했는데 엄마는 이제 연령이 이제 유해화학 물질이나 건강 영역이 항상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BMI 같은 것도 사실 그 뭐 체중의 분포라던가 아니면 대사 이런 거를 관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재택기간, 이제 산모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초산이냐, 처음 아기를 낳느냐, 그다음에 경산이냐, 둘째, 셋째 이상이냐가 그 화학물질의 몸속 노출량, 바디버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제 초산 여부도 항상 이 인구 특성에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모여서 좀 특이한 변수가 이 gestational age, 재태 기간,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텐데 이제 임신 기간을 뜻합니다. 저희가 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일수로 적은 것이 요 값이에요. 평균 만 9개월이어서 이제 저희가 10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70 며칠 정도가 평균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가 범위, 그러니까 최소 최대값을 알면 좀 그 사람들이 인구 특성을 파악하기 좋아서 범위,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중위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이제 값을 제가 제시를 했죠. 평균 나이는 33살이었고 이제 BMI는 임신 전 평균 BMI는 21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산이 많았는데 범위를 보면 이제 1은 한 번 낳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네요. 0이 초산이고 1은 첫째를 이미 낳았고 지금 둘째 임신이란 뜻이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택기간은 평균이 276일, 그러니까 9개월 조금 더죠. 평균 기간이 정상인 것 같고
최소 260, 최대 290일까지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모유를 이제 352명 중에 전부 다 모유 수집에 참여하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그다음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뭐 좀 누락된 경우를 다 빼고 하다 보니 62명밖에 참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62명에 해당하는 아기 62명의 특성도 보면, 이제 엄마들은 당연히 다 여자니까 성별 특성이 없지만 아기, 그다음에 대부분의 인구 집단은 성별 특성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아기 남자아이가 29명이었고 여자아이가 33명이었어요. 그다음에 출생 체중도 중요한 건강 영향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체중 당량 노출량을 계산하듯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조사된 값을 보고를 합니다. 평균 3.3kg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했던 시기가 이제 한 달 후였죠. 한 달 뒤 모유를 섭취할 때 몸무게가 체중 당량 노출량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뒤 몸무게를 봤더니 평균 4.5kg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이제 직접 조사해서 넣은 노출 개수 중에 하나가 모유 섭취량이었어요. 제가 노출 개수 그 강의할 때 모유 먹는 거 아기들에게 몸무게 재서 계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에 쓴 겁니다. 이 논문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아기들이 700ml의 모유를 먹고 있었어요. 편차가 굉장히 커서 이제 제일 조금 먹는 아기들은 하루에 70밖에 안 먹기도 했고, 굉장히 안 먹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주 많이 먹어서 1리터를 넘게 먹기도 했습니다. 평균은 700이었지만 그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게 처음 스터디 파퓰레이션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논문에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대표적인 프탈레이트 4종에 대해서 했다고 했어요. DEHP가 가장 많이 쓰이는 물질이고, 그다음에 DMBP, DIBP, DEP 정도가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쓰이는 화학물질, 프탈레이트여서 DEP의 대사체인 그다음에 모노옥시나 하이드록실레이티드 된 대사체 3종류를 DEHP의 대사체로 측정을 했고, 이거는 각각 하나씩의 대사체가 알려져 있어서 MNBP, MIBP, MEP를 이 모호물질의 대사체로 각각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연구 방법의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연구 방법의 하나죠. 제가 이제 앞에 보여드린 식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 식을 써서 아기들이 모유를 통해서 프탈레이트를 얼마나 먹었는지 이제 계산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위해서 보시면, 여기에 EF-EAT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리고 absorption factor는 이제 모유를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100% 흡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장관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모유 중에 concentration, 피탈레이트, 그다음에 contact rate입니다. 이거는 하루에 총 먹는 양일 수도 있고요. 굳이 좀 분리해서 보자면 contact rate은 한 번 먹을 때 먹는 양이에요. 네, 모유를 하루에 뭐 10번씩 먹을 수도 있죠. 그 값을 여기에 뭐 몇 회, 7회 먹는다, 10회 먹는다 이렇게 제시를 해서 1회당 컨택 레이트 곱하기 exposure frequency를 해서 하루 총량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이 컨택 레이트 자체를 하루에 먹는 총량으로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좀 더 트릿하기 편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 식에서는 이제 이 논문을 쓸 때는 한 번 먹을 때 700ml를 먹는데 아이들이 보통 7, 8번을 먹는다. 그래서 EF에 7에서 8 정도를 넣어서 곱해서 하루 총량을 계산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컨택 레이트, EF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하루에 이제 모유를 접촉하는, 먹는 총량이라는 것 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디 웨이트 조사된 거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활용해서
이런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역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일단 주의해야 할 점은 단위고요. 제가 그 앞에 BD47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오염도의 단위가 드라이 웨이트냐, 뭐 웻 웨이트냐, 총량, 그다음에 리피드 웨이트냐, 모유나 혈액 같은 경우는 대략 그 물과 지질, 기름 성분이 이제 구성비가 정해져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모유 같은 경우에는 네, 30~40% 정도가 이제 리피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물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유나 분유 같은 걸 받아보면 분리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60~70%는 물이고 30~40%는 지질인데 그 지질, 리피드 안에 프탈레이트가 주로 녹아 있습니다. BD47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BD47처럼 진짜 지질에만 녹아 있는 거는 딱 그 지질량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서 이제 먹은 총량이랑 비교하면 단위가 안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여기 보이는 엑셀 시트는 보시면 BD47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리피드를 꼭 고려를 해야 되는데 프탈레이트는 이 BD47이랑 특성이 완전히 달라서 물과 기름 어디 하나에게만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웻 웨이트 총량으로 계산을 하고 단위도 그냥 웻 웨이트 총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리피드 관련한 유닛 책은 할 필요가 없기는 해요. 그냥 하루에 700ml를 먹었고 프탈레이트가 1mg/ml에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똑같은 단위로 생각해서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개인의 몸무게가 조사되어서 네, 생후 한 달째 몸무게를 여기 넣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먹을 때 섭취량 50 이렇게 나오네요. 한 번 먹을 때 섭취량 그 다음에 하루에 먹는 횟수 8.8회, 뭐 많이 먹는 애들은 11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둘을 곱하면 컨택 레이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이 오염도를 곱하면 이제 프탈레이트를 먹은 총량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익스포저의 양을 몸무게 나누기 전까지 일단은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섭취하는 뭐 프탈레이트의 양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최종적으로 아이 그 체중을 해서 이제 EDI를 산출을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익스포저의 양, 체중 당량 섭취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좀 고려해 봐야 하고 항상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은 네, 이 부분입니다. 개별 값을 쓸 것이냐 아니면 프록시 밸류 그러니까 일정한 값으로 치환된 값을 쓸 것이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오염도 자료를 이렇게 고민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 개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민을 해볼 때가 생깁니다. 우선 오염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여기 뭐 BD47 검출량이 들어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바이오 모니터링 하면서 검출 기기나 검출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LOD, LOQ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고 기기에서 검출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거보다 낮게 나오면 없는 게 아니고 검출 한계 미만으로 아주 미량 들어있거나 없다. 이렇게 말해야 이제 정확한 표현입니다. LOD, LOQ 이하로 나온 값은 그러면 아예 0으로 저희가 트리트먼트를 하면 될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진짜로 그냥 0으로 넣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완전히 없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LOD나 LOC 값을 2 정도로 나눠서 그 값을 이제 일괄적으로 0 대신 사용을 합니다. 네, LOD 나누기 2 정도가 되겠네요. 뭐 이 값을 뭘로 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아예 0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작은 값을 써서 오염도를 대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프록시 밸류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수 문제인데 이 노출 개수는 저희가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보고되는 값을 쓰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 하나당 몸무게를 전부 지금 조사를 해둔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개별 엄마의 모유 중 그 오염도도 개인 자료, 아기의 체중도 개인 자료, 전부 개인의 자료를 써서 개인의 노출량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간혹 그럴 때 아기 몸무게를 누락시킨 경우가 생긴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를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도 보시면 여기 다 3.36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4.04, 4.84, 4.48, 4.46, 3.69 이런 거는 다 각자 그 자기 자료를 주신 분들이에요. 반 정도는 주시고 반 정도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 몸무게가 다 개인적으로 있기는 한데 없는 애들이 많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뭘 넣을 것이냐.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쓴 방법은 나머지 조사해 주신 분들 아기의 몸무게를 평균 내서 그 값을 여기 일괄적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3.36이 여기 조사한 개별 체중의 평균 값이어서 그래요.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어차피 평균을 낼 거니까 이 아이들 전체를 모두 개인 값을 쓰지 않고 3.36이라는 평균 값을 써버리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어떤 걸 써도 틀린 거는 아니어서 고민해서 넣으면 되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누락된 자료 또는 대표값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개인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은 경우 이런 식의 방법을 생각해서 계산을 위한 모든 값을 우선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요. 근데 결과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다 계산한 값만 대표적으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 MEP라는 대사체가 검출량이 있죠. 그 검출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중위수가 0.06, 95%에 해당되는 것이 1이었어요. 여기에 지금 허용 가능한 TDI가 DEP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DEP 500 대비해서 이 1은 아주 작죠. 500분의 1이죠. 이게 500이 됐으면 HQ는 1이고요. 이게 1이기 때문에 HQ는 500분의 1입니다. 여기 제시한 게 바로 그 값이에요. 1 나누기 500에 대한 값이 이 값이고 이런 식으로 기준치 대비해서 아이들이 프탈레이트를 많이 먹고 있다, 뭐 그렇지 않다 이런 걸 제시해 보려고 한 겁니다. 뭐 MIBP, MNBP, MEHP 모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서 HQ도 제시를 해봤는데 최대 뭐 1까지 되는 경우는 다행히 없었고 TDI 허용 가능한 값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뭐 3%에서 1% 정도에 해당하는 걸 모유로 먹고 있다. 뭐 그 정도는 계산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추가로 들어가는 거여서 더 자세히 뭐 설명은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사실 저희는 앞에서 보여드린 뷰가 이 윗부분인데 여기까지는 대사체만 계산했을 경우에 원물질의 TDI랑 비교해서 많냐 적냐를 본 것이고
모유 중에 대사체뿐만 아니라 원물질도 같이 존재를 하면 결국 아기들은 원물질도 먹는 거기 때문에 대사체만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는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해서 원물질이 있다고 가정하고 원물질의 양을 추정해서 계산을 해본 값도 논문에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것은 원물질을 더해보니까 원래는 1%, 3%밖에 해당이 안 됐었던 HQ로 계산을 했을 때, 근데 1이 넘는 경우가 이제 생기더라는 거죠. 원물질이 많다고 추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값은 이렇게 제시를 하면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논문에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래프로도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계산한 양이 이제 이게 전체 분포예요. 이게 미디언이고 최대 최소값인데 62명을 대상으로 최대로 검출된 사람도 여기 보이는 빨간 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62명을 대상으로 계산을 했는데 TDI 섭취 허용량을 넘는 경우가 한 5케이스 정도 발생을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섭취 허용량을 넘는 경우가 한 서너 케이스 발생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피컬하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1, 2 어떤 경우는 많이 넘고 어떤 경우는 적게 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원물질 추정 시나리오가 좀 달라서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좀 안전하게 저희가 최대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가정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섭취 허용량을 넘기도 하더라 해서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계산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디스커션 부분인데 뭐 원래 이런 프탈레이트, 유해화학물질 노출 평가를 할 때는 한 가지 노출원만 가지고 계산해서는 안 돼요. 이건 모유라서 진짜 특수 케이스여서 가능한 것이지 원래는 아이들이 뭐 빨아먹기도 하고 피부로도 들어오고 다른 음식도 먹고 호흡도 합니다. 사실 이 아기들도 제가 모유만 계산했지만 공기 중 섭취, 그 다음에 먼지 같은 걸 들이마셔서 분명히 프탈레이트를 더 하기는 했을 거예요.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커서 음식으로만 들어가는 게 67%고 뭐 호흡으로 들어오고 먼지로 오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유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모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보듯이 지금 이게 BD47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인제스천이 97.5%나 차지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모유가 차지하는 게 인제스천을 다시 100으로 봤을 때 98.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뭐 95에서 7 이상은 모유를 통해서 이 BD47을 흡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유라는 루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만 계산하면 거의 다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디스커션을 통해서 좀 제시해서 중요한 노출원이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모유가 중요한 노출원이고 모유를 통해서 프탈레이트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노출되는지에 대한 논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논문 케이스 스터디 발표하면서 좀 생략한 부분은 이 뒤에 그 노출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 조사를 했을 때는 그냥 물을 끓여 먹는 엄마들보다 정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먹는 경우에 프탈레이트가 모유에서 더 높게 검출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 중에 특정하기가 좀 어렵기는 했는데 이게 사람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 휘핑크림, 뭐 생크림 형태의 음식을 좀 많이 먹은 사람, 유제품을 많이 먹은 사람이 모유에서 프탈레이트가 더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이제 그런 노출원을 좀 제시를 하면서
모유 중에 프탈레이트를 줄이는 노력이 이제 생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엄마들이 이런 걸 안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수기 같은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수기를 좀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 같은 것이 뭐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뭐 요 정도 얘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모니터링과 외적 노출량 산출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논문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유 중에 프탈레이트 노출에 대한 논문 쭉 이제 서머리 해드렸고 논문이 어떤 식으로 작성돼서 이제 발표되었는지도 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은 같은 방식인데 이제 다른 물질로 또 다른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발표를 준비했던 것이 있어요. 이제 최근에 진행된 논문인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노출평가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